네, 지금 시장의 흐름 쭉 보다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뭐 IT 부품 쪽에 파트론이나 인터플렉스도 내리고 있고요. 이 어제 바이오주의 전반적인 흐름을 냉각시켰던 젠백스의 하한가도 풀리지는 못하고 있는 흐름이네요. 자, 시장의 흐름들 포인트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유 애널리스트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이 더우세요? 네, 좀 덥습니다. 정말 전력난 좀 심해질까요? 어떻게 시장에서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전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기존에 이제 원전을 다 돌렸을 때도, 이제 피크 시즌에는 항상 전력이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당장 뭐 발전소를 내일 뚝딱뚝딱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전은 지금 10기 정도가 멈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 전력 부족과 관련된 상황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관련된 테마주가 이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도 보시다시피 상한가에 문을 닫은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간 변동성이 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테마는 뭐 아직 이어지기는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뭐 단기 매매 실력이 있는 분들만 접근하는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씀이시네요. 시장에서 살아있는 모멘텀 그쪽밖에 없는데 그것조차 그렇다면 글쎄요, 시장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김종유 애널리스트 사실 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실 코스닥이에요. 이 기관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것인지 그 이유가 뭐고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약세 이유는 수급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표면적으로는 수급인데, 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왜 올랐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그러면 오른 이유가 모두 깨진 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3가지 정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업종으로 봤을 때는 수출업종보다는 내수 쪽이 좀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강할 수가 있었고, 연기금과 같은 장기 투자자의 매수가 올 초부터는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 이것은 정책 영향이었겠죠. 박근혜 정부가 표명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창조경제고, 창조경제 핵심은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흐름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효과가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4 효과. 뭐 굉장히 제가 보기엔 과대 포장되었다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효과가 있었고, 또 최근에 올랐던 것은 바이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바이로메드처럼 매출액 한 60억, 70억대 종목이 시가총액이 8천억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런 모멘텀으로 상승했던 것들이 또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왔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GKL이나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인바운드 소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꽤 있었고, 그다음에 IT 신규 투자가 나서면서 LED라든지 OLED 장비, 반도체 장비, LCD 장비, 이런 것들의 주가 반등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작년까지 강했던 엔터테인먼트 주들은 CJENM을 제외한다면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은 CJENM 정도가 강세였고, 홈쇼핑과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이끌어왔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이렇게 6일 연속에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네, 표면적으로 보면 기관의 매도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밸류에이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그럼 비싸요? 제가 보기엔 좀 비싸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러고 보니까 준비된 자료를 미리 열어놓질 않았네요. 예. 자료를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코스닥 좀 시황 좀 살펴드릴게요. 코스닥 쪽이 지금 현재 1%, 거의 2% 가까운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서 보게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수급이 꼬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닥 쪽의 기관들의 매도세가 연이어 줄여 나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김종유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코스닥이 이렇게 엑시트를 좀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코스닥이 더 이상 싸지 않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서서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삼성전자를 통한 IT 부품주의 강세,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바이오주의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앞서서 좀 대표적으로 좀 얘기가 된 바이로메드의 경우에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흐름세를 봤을 땐 좀 가격 조정이 계속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를 보면은 지금 현재 뭐 60일선도 하회를 하면서 121선까지 추가적인 하락도 좀 열어놓은 기술적인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바이로메드 항상 짝을 지어서 얘기가 됐던 게 바로 이현제약인데요. 이현제약의 움직임도 뭐 어제 오늘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 계속 살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IT 부품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들 파트론도 현재 4%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먼저 좀 가격적인 주가 조정을 크게 받았다가 반등하다가 결국은 지금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 인터플렉스도 3.56%까지 좀 약세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밖에 뭐 말씀드린 대로 젠백스가 좀 바이오주들 중에서 하한가의 움직임, 이와 더불어서 차바이오에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뭐 최근 들어서 주가의 움직임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점은 지켜질 것인가, 이것은 유지해낼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요건은 뭐 지금 코스닥이 더 이상 싸지 않다라는 점에서 요건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 뭐 중국의 인바운드 소비, IT 신규 투자 상승의 원인이었죠. 그리고 바이오나 삼성전자 모멘텀 이런 건 다 죽은 것인지 뭐 이런 걸 좀 보고 싶은데 잘 안 열리시나 봐요. 예. 지금 여기 그 관련된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네요. 그래서 열리지가 그래요? 않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뭐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죠. 그러죠. 일단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코스피 대비해서 할증 거래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장부 가치 기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PER 기준에서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장 기대감을 그동안 너무 높이 보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갭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IT 부품주의 상대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닥 시장의 주요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연기금과 같은 장기 투자자들의 매수 스토리가 끝나진 않았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엑시트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요? 엑시트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 좀 이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샀던 금액에 비한다면 최근에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조금만 빼도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바이오라든지 현재 구간에서 IT 부품주 중에서 밸류에이션 갭을 넓혀놓았던 스토리를 너무 강하게 반영했던 종목군들은 숫자가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아마도 이러한 조정 양상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가격 조정은 끝나더라도 기간 조정 형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숫자가 확인되는 종목군들이 2분기 말에 실적을 확인하면서 재차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도 서서히 살아날 것이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압축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전히 장기적인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고 숫자가 나오고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군들은 여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CJ-ENM이 지금 그룹 관련 이슈 때문에 하락하고 있지만 이것도 장기 성장 스토리는 살아있는 거고요. 홈쇼핑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있고 IT 부품은 좀 더 가격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LED의 성장 스토리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반도체, 루멘스, 루미마이크로 여전히 주목하고 있고 OLED 장비라든지 반도체 장비는 이제 한 2분기부터 매출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들 종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을 이용해서 사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뭐 성장 스토리는 계속 살아있는데 코스닥이 옥석 가리기는 되고 좀 살만한 종목과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은 좀 잘 좀 가려내는 전략이 지금은 계속 필요하겠네요. 예,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좀 말씀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두 번째로 좀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됐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사실 8시 30분 동시호가 상황 보면서 이건 좀 맞나 보다, 이건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애플과 삼성전자 소송이 삼성전자의 승리로 끝났어요. 일단 여기에 대한 영향을 좀 보도록 했는데 일단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소송에 대한 내용이 뭐죠? 근데 팩트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금 소송을 건 것은 두 가지 통신기술 특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ITC에서 인정한 건 한 가지 특허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온 원문을 뭐 전량은 다 아니지만 대부분 좀 읽어봤는데 그 통신 특허가 두 가지 중에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특허 중 한 가지를 인정한 것이고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부분적인 승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걸릴 수 있는 모델들이 어디냐면 AT&T로 납품하고 있는 아이폰 3,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쪽에서는 아이패드 3G, 아이패드 2, 3G 여기까지 포함되는 물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물량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주력 모델로 나서고 있는 아이패드 미니, LTE 쪽 모델이라든지 아이폰 5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적으로 시장 영향력은 미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팩트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오늘 시간에서 움직였던 애플의 주가 흐름도 한 0.7%가량 하락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뉴스가 이게 정말 빅 이슈였다면 큰 폭의 등락이 있었을 텐데 그 정도의 등락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게 삼성전자가 이기긴 했으나 아직까지 이제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여전히 애플이 뭐 항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복합적인 이슈들이 모두 자리하면서 결국은 삼성전자는 아직 이겼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전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어쨌든 애플과 삼성전자의 싸움에 대한 결과는 뭐 그래도 어쨌든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긴 기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따른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시장에서도. 네. 예. 저는 여전히 이 소송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8월 1일 날 이제 지금은 애플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거지만 8월 1일 날은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이길 거냐 아닐 거냐 여부는 8월 1일 가서 ITC의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통신 표준 특허 인정을 했다면 결국은 이 표준 특허 인정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과연 삼성전자한테 애플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얘기했던 것은 판매 금액당 한 2.7%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네. 과연 이것을 전부 다 물어야 되느냐. 받을 것인지. 예, 법원에서 만약에 소급한다면 어느 시점에 판매 부분부터 소급할 거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가 큰 폭의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한 1조 원 정도의 금액을 물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크게 한번 하락한 적이 있었죠. 반대로 애플도 그와 똑같은 현상을 보여준다면 애플은 크게 내리고 삼성전자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몇 가지 이제 전망을 해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애플이 졌다고 해서 애플의 주가에 급락시키는 그런 요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가 이겼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 이렇게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과 삼성전자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애플이 빠르게 이제 공급선을 돌릴 가능성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대만 쪽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가능하겠죠. LG 물량을 더 받는다든지 아니면 대만 물량들을 받는다든지 해서 돌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반도체입니다. 그건 삼성이 최고인 거 아닌가요? 예. 삼성이 물론 기술은 네. 최고죠. 그래서 AP 같은 경우에도 설계 기술은 애플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제조는 거의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TSMC의 28나노 공정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가동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량은 어느 시점에 돌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지금 DDR3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에서 물량을 받지 않는다면 마이크론이라든지 엘피다라든지 아니면 하이닉스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 정도로 돌릴 정도의 지금 캐파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당장 삼성전자의 물량을 모두 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점점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면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고객사 중에 하나였던 애플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제품인 갤럭시 노트 3가 삼성전자에서 나온다면 아이폰 쪽에서 애플 쪽에서는 아이폰 5S, 아이폰 저가 모델 뭐 이런 것들 얘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얘기 나오고 있는 건 태블릿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5인치나 6인치 정도의 태블릿도 나올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와의 경합도가 과연 얼마나 높아질 거냐라는 부분.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10월 달로 예정되고 있는 구글의 모토 X. 이게 어느 정도 가격에 런칭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신에서 보면 최고 하이엔드 제품이 한 $400 정도 수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현재 제품이 물론 실제 팔 때는 약정을 끼고 가격이 내려가지만 표면적인 가격은 보통 $700에서 $600 수준입니다. 그거보다 $200 낮은 수준으로 만약에 모토X가 시장에 나오게 되면 결국은 굉장히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구글, 모토로라 쪽의 CEO의 얘기는 아이폰이 지금까지 냈던 30%의 영업이익률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자신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구글은 레퍼런스를 없애면서
레퍼런스 폰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모토X라고 하는 제품을 내놓는데 이 제품의 가격 포지션이 하이엔드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격으로 간다면 결국은 컴퓨터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스마트 디바이스 가격도 이제는 커머더티화되는 거죠. 수급에 따라서 막 그 가격이 널뛰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면 부품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 주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단기 반등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전 여전히 부품주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품주에 대해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좀 삼성전자라든가 IT 부품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리스크 요인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이 지금처럼 커다란 상승률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전반적인 이 휴대폰 업계, 스마트폰 쪽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오늘 우리 투자증권에 나온 투자 의견을 보게 된다면 목표가 하향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현재 마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좀 유사하게 좀 들리고 있거든요. 시장의 이 스마트폰의 춘추전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네. 이쪽의 전략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얘기가 나올까요? 뭐 좀 3개월 전부터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와 관련된 기대감이 너무 높다. 지난번에 와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간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취하고 있는 전략은 멀티 OS죠. 그래서 네. MS의 제품을 지금 아티제라고 하는 아티제인가요? 아티스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로 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타이젠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7월부터 인텔과 함께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젠은 제가 보기엔 이제 주로 저가폰 영역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타이젠 폰의 가격을 어느 정도 가격에 런칭할 것인지 그리고 타이젠의 성공 여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엔가젯이라든지 이런 IT 블로그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질라라든지 네. 우리가 이름을 잘 들어보지 않았던 우분투와 같은 쪽에서 처음 들어봐요. 네. 여기서 이제 구글 그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같은 이 모바일 OS를 내놓고 있거든요. 이 모바일 OS를 중심으로 한 폰의 가격이 8만 원, 9만 원입니다. 물론 인도나 중국을 노린 폰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향후 이제 성장할 시장이 인도나 중국이라고 본다면 이런 폰들의 공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MS가 결국 안 팔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가격을 내리면서 노키아의 루미아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굉장히 낮춰잡다 보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는 영향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체 이제 OS 모바일 OS 점유율을 보면 안드로이드 정체, 애플은 소폭 하락, MS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MS가 이제 뭐 올라와봐야 5%지만 네. 어쨌든 가격을 낮추면서 미국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삼성전자의 지금 추가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모바일 AP 시장에서는 인텔의 참여가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S4를 중심으로 하는 하이엔드 폰 시장에서는 전체적인 수익 둔화가 좀 걱정되고 있는 그런 시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결국 삼성전자는 아주 장기적인 시각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LG전자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LG전자의 약점이 뭐냐면 북미 시장에서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최근에 역량을 또 스마트폰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피처폰 쪽에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중국 시장 쪽에서 명함을 못 내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중국 시장 내에서도 스마트폰, 피처폰 모두 잘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LG전자는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 쪽에 집중을 하면서 오히려 중국 시장, 가장 이제 성장을 빨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중국 시장이 부진하고요. 그다음에 태블릿 모델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뭐 AP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가 있지만 LG전자의 준비는 삼성전자보다 더 부족하다라는 거죠. 물론 폰의 경쟁력은 최근에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LG전자의 폰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일한 이 하이엔드 제품 대비해서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한 20만 원 정도 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LG전자의 제품을 선택하듯이 글로벌 시장에서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LG전자의 점유율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지만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태블릿의 부재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부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LG전자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LG전자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시각을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폰들의 추가적인 점유율 확대 여부를 살펴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이 스마트폰 시장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제가 또 질문 드릴 거 없어요. 다 설명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어지럽다. 이것은 일단 관망이다. 주식시장에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지금 보는 게 뭐냐면 유럽 얘기가 솔솔 들리네요. 유럽에서 어쨌다 저쨌다 요즘 조용하다가 다시 한번 오늘부터 나오는데 22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유럽 문화 관련해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유럽 경제 문제 뭐가 문제예요? 좀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선주가 사실 유럽 쪽과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었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 쪽에서 그렇게 좋은 얘기 들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될까요? 공교롭게도 네. 우리가 쉬는 날 20위가 열리죠. 네. 6월 6일 날 그렇죠. 20위가 열리는데 여기서 무언가 선물을 또 하나 던져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 경제의 문제가 뭐냐면 질문해 주셨다시피 유럽 경제의 문제는 지금 신용위험, 과거처럼 신용위험이 아닙니다. 뭐 이태리 국채 금리가 7% 넘어가고 이런 게 위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은 뭐냐면 성장의 문제고 성장이 왜 안 되고 있느냐? 총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누군가가 사거나 소비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직도? 네, 그러니까 예. 소비와 투자 이런 것들이 예. 늘어나야 되고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총수요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는 지금 빚쟁이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고용이 안 좋다든지 이런 문제로 좀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하고 있는 거고.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은 돈이 많아서 대출을 안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쪽으로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중소기업 대출은 최근에 빠른 속도로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세 가지죠. 이번에 20에서 기대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뭐냐면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춰준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대되고 있는 것은 추가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향.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공격적인 부양을 위해서 ABS 매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그렇죠. 예. 받쳐주는 방법. 미국 쪽에서 했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미국은 예. 이제 주택시장에 붕괴였기 때문에 MBS 매입을 통해서 그렇죠. 도와줬는데 이 중소기업의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대출 자산을 중심으로 이 대출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ABS를 발행을 해서 그걸 이제 ECB가 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ECB가 보증을 해주니까 금리도 낮출 수 있고 대출도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건데 오늘 이에 대해서 뉴스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네. ECB는 중소기업 그 보완을 위해서 바축카포식의 대책은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 오늘 외신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하. 파이낸셜 타임즈의 헤드라인이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ABS 매입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 금리 얘기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면 예금이 다시 시장으로 튀어나와서 뭔가 좀 좋을 것 같지만 이미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실패한 정책입니다. 스웨덴과 덴마크가 모두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낮췄는데 현재 통화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까지 낮춰놔도 돈이 시장 내로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상대적으로 북유럽 국가가 복지의 선진국이고 안정적인 경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낮춰봐야 ECB가 갖고 있는 예금량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갚았거든요.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신용률이 낮아지면서 대부분 돈을 많이 갚았기 때문에 ECB가 가지고 있는 예금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금리로 낮춰봐야 시장 내로 과연 얼마나 나올까 조금 의문스러운 그런 시점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모럴 해저드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유럽 주요국들의 신용위험이 모두 낮아졌죠. 이태리, 스페인 같은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이 모두 4%대 초반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ABS 매입을 통해서 추가 지원을 해준다면 말 그대로 이제 좀 속된 말로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담감을 독일이 정체 일정과 맞물려서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ECB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이 관련 코멘트 수사만 좀 화려할 뿐 실제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은가. 또 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최근 여전히 부진에 빠져 있지만 PMI 지수도 바닥에선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고용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고용이 더 나빠질 여지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ECB가 괜히 부양한다고 또 나서봐야 오히려 유로화 약세만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유럽 쪽에서 오히려 돈이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의 달러 강세 정책 때문에 유럽 쪽에서 또 쉽게 움직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ECB발 추가 부양책은 제가 보기엔 이번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하반기에
독일의 주요 경제 일정, 정치 일정이 끝난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6월 달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관련된 위헌 판정이 있었죠. 이번 6월에는 어떤 판정이 있냐면 독일이 좀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건 것이 OMT입니다. OMT요? 예. 네. 단기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것이 이제 OMT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독일이 지금 6월 달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또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또 하나 오늘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만나서 은행 동맹을 뒤로 지연하기로 그렇죠. 했죠. 금융 동맹 지원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ECB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아마도 드라기는 우리는 여전히 부양 기조를 이어갈 거고 무언가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그때 부양책을 내놓을 거다. 이 정도의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기대감은 좀 상당히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목요일 끝난다면 좀 무섭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지금 이런 유럽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 종목분들이 소재 쪽 그리고 네네. 조선주 정도인데 워낙 낙폭과대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제가 보기에 단기 모멘텀으로 올라간 거고요. 내려가더라도 폭락할 가능성보다는 올라왔던 부분 정도 되돌릴 가능성. 그리고 지금 클락슨 신조선가에서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벌크선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 건데 이 부분 정도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금등 급락이 많아가지고 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는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좀 시간이 다 되긴 했습니다만 이쪽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좀 지켜보면서 얘기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녹색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하나하나 나오는데 스마트 그리드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은 태양광 쪽에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EU하고 중국이 좀 붙었네요. 그래서 지금 과연 지금 여기에 대한 이 관세 부과가 됐잖아요. 중국 쪽에.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반사이익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주요 뉴스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예.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뉴스 네, 말씀드리죠.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사이익이 있는데 지금 당장 별로 없다. 이것이 결론이고요. 오늘 나온 뉴스는 뭐냐면 11%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초반에 얘기 나왔던 게 47% 관세 부과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유럽의 이제 주요 국가들의 반대가 있었고 반대했던 이유는 기업들 때문이죠. 기업들이 이거 막아버리면 우리 원가 올라가서 안 된다 이렇게 또 우기다 보니까 결국은 관세율을 11% 정도로 낮춰줬는데 지금 이 태양광 업계 전체적으로는 계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연말 정도 되면 47%로 올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독일에 원래 예정돼 있던 설치량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제 완공량을 보면 완공량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저가품이 하도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 설치하기로 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한 2만 와트 정도였, 2만 기가와트 정도였는데 한 2만 5천 기가와트 정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공급 증가가 되니까 유럽 시장에서 또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면서 큐셀은 이미 망해버려서 하나에 팔렸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주요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도 보면 지금 바닥 수준에서 계속 끼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은 전체 산업별로 공급 과잉 비주를 살펴보니까 태양광이 무려 80%예요. 태양광 돈 된다? 정부에서 밀어준다 하니까 몰렸군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태양광 쪽으로 몰려가면서 태양광 관련된 셀, 모듈, 발전소 이쪽에 이제 공급 과잉 물량이 80%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미 LDK 솔라 이런 것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 있고 선택은 망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 연말까지는 구조조정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각 나라별로 지금 법으로 아예 정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020년까지 대부분 국가들이 그린 에너지의 사용 의무 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죠. 네네. 그러니까 연도별로 가면 갈수록 태양광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각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보니까 1위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웨커와 OCI를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들의 지금 부채 비율은 중국 업체 중심으로 대부분 400% 많은데 막 800%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일본의 샤프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400%입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들이 과연 태양광 시장이 빠르게 살아나지 못하는 하반기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요. 버티지 못한다면 살아남은 OCI 같은 종목군들은 아마 올 하반기 말부터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지금 당장 만약에 태양광 종목을 산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네. 일본이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동북 원전이 무너지면서 얘네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각 가정에서 보조금 줄 테니까 너희 원전 갖다 쓰지 말고 태양광 발전소를 너희 집, 너희 마을에 만들어서 너희가 알아서 전력을 해결하라입니다.
보조금 지급률이 독일보다도 높은 게 일본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쪽의 수요가 소형 발전소 그리고 소형 모듈 이런 쪽에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강한 하나케미칼, S에너지 같은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나마 이제 밸류체인 가격 중에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것은 모듈과 발전소 가격만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태양광 쪽도 워낙 정리가 쭉 돼 있어서 이 체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센 것인가 요걸 봐야 되는데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OCI는 하반기 좋게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네, 하반기에 이제 뭐 뉴스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뭐 정부가 지원하면서 여전히 망해가는 업체를 지원만 해주지 않는다면 아마 OCI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웨커와 함께 가장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치킨 게임 하반기까지 좀 진행이 되고 여기서 과연 누가 살아남는 거 이게 또 관건이 예전 반도체처럼. 그러니까 예. 어차피 향후 수요는 충분한데 네. 현재 구간에서의 공급 과잉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며 누가 살아남을 건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되는 거죠. 네, 태양광 업체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김종희 해설위원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한 스마트머니의 선택 함께 해봤습니다. 증시원에 함께하고 계십니다.